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오늘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의원 등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주말을 맞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현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 전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정치권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오늘 오전 11시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추진했던 지방 분권을 계승해 실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조금 전 캠프 개소식 행사를 열었는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까지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내일부터 첫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과 통화를 했고 기운내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통한 제2의 과학입국 실현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오후엔 나경원 의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았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 잠시 후 석촌호수를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고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양양자 전 의원의 출마 선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 전 SNS를 통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한대행이 시대 요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는 공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쁘게 돌아가는 조기 대선 전국에서 정치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수 진영 대선 잠룡으로 꼽힌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NS 글을 좀 살펴보면요. 당이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단어가 좀 미묘합니다. 경선 불참이라고 했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결정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측면이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경선 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전 국민 경선,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을 하지 않으면 경선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당원 100%의 룰이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 당이라는 것은 이 당원들의 그런 권리를 존중하고 당원들이 원하는 이념 기치를 실현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룰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당의 이념과 국민적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 전체를 폄훼를 하면서 이렇게 그 대통령 선거도 아닌 경선을 불출마하겠다라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적합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당이 이재명을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이라는 것은 승리 가능성을 1%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무엇이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까지도 출마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의원들의 개별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당선 가능성, 재집권 가능성을 0.01%라도 높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지 이런 것들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 유력 주자 중 한 분으로 꼽혀왔었잖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주말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조금 더 중도적인 색채가 강한 분들,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영역에서 지금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지지하던 당원이나 지지층은 가장 색채가 비슷한 후보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자는 현재로서는 2명 정도가 보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 두 분이신데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수혜를 볼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적인 좌표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선택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것만으로 예단하기 어렵고 다만 이번 한 주 동안 여론조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은 이 불출마 선언한 두 분들을 모두 다 선택지에 넣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변화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불출마,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그야말로 혼란한 상황인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늘 일단 먼저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경선 불출마다 이렇게 지금 이 범위를 한정적으로 축소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경선을 불출마하겠다는 뜻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본인이 계속해서 대선 행보를 하겠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경선에는 불출마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에 어떤 그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늘 그 출사표를 대선 출마 그렇습니다. 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날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루 전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지금 이 대선 국면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과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의 어떤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그 입장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국면이 어떻게 정리되어 가는지 특히 이 국면 속에서 누가 더 이 두 분의 불출마에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놓고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이 밝힌 불출마 사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오만이 횡행해서 우리 정치가 비정상이 됐는데 저마저도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의 비전과 함께 해주시는 후보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서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참모들의 반대에도 결단을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앞서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짚어주셨는데 진짜 불출마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문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거쳐서 작성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또한 저희가 한 명의 정당인으로서 또한 정당의 정치인으로서 눈여겨보고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런 문장들이 많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을 시켰다,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을 배출하고 적절히 뒷받침하지 못한 정당과 그 소속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꼭 날 필요가 없다. 누구라도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은 사실 당연한 선당우사의 자세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의 과도한 추측은 좀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4강 구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과 저력을 가진 후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일련의 어떤 지지율 하락과 그런 과정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맞는 추론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백의종군의 메시지를 저희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정권 재창출의 마중물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탄핵 찬성과 중도 지향성 때문에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 꼽혔는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수사나 받아라 이러면서 불출마의 원인을 명태균 게이트로 콕 집으셨는데 이거는 뭐 명태균 게이트 리스크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셔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뭐 제3자 민주당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 리스크에 가장 앞서 있는 분이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도 당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아마 그 조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명태균 씨와 연결되어 있는지, 지금까지 했던 발언들이 얼마나 거짓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세훈 시장은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하나죠. 4인 경선에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고 최종 2인 결선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저력도 있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태균 리스크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결정 중에 하나로 명태균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좀 덧붙여서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가 그런 의견을 발표할 예정도 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 추대론도 하나의 원인도로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한덕수 차출론이 제일 큰 배경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불출마 선언문을 보면은 그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조차도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문면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깊은 고심 끝에 이 불출마라고 하는 결단을 내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우리 당이 잘못된 여론에 편승해서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고 공당으로서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라는 언급이라든가, 또는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이나 세력, 진영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문장들이 곳곳에 녹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점에서 보수가 가야 할 길을 깊이 고민한 끝에 본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장의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보수를 쇄신하는 작업이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론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이른바 한덕수 대행 차출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 시장은 이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겠다 하는 입장이 되시려면 본인의 의지, 본인의 결단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나라의 미래를 이런 방향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 대변인께서 추측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세훈 현 시장의 발언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출마에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의 가장 강한 경쟁력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서울시정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런 행정가로서의 경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하고 이 캐릭터가 거의 상당히 많이 겹친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일하게 있다면 한덕수 권한대행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의원들 몇 분 차원의 그런 발언들이, 출마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좀 톤 다운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미 그 상수로 놓고선 지금 그 본선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경선 후보 등록이 있습니다만, 그 등록에서 최종적으로 선출된 1인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해서 단일화하는 시나리오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선택한 자당의 후보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조금 더 마음을 보내주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그 뭔가 본인의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본인의 결단,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이 권력 의지를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 권력 의지가 있다면 본인 스스로 그 권력 의지에 대한 부분을 국민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저는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 지금의 권한대행이 이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중립적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실 것 같다면 애진혁의 빠른 선택,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립니다. 예.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바로 내일부터인데 그야말로 이 한덕수 차출론이 이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야에서는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본인이 가급적이면 그냥 열차에 빨리 타셔야죠. 그러셔야 당의 직원이 되죠. 예, 예. 네, 밖에 계시면은 어렵죠. 만약에 뜻이 계시면은 속히 들어오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의힘의 애처로운 구애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입니다. 출마할까 말까 간만 보는 한덕수 총리도 꼴불견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 등록이 내일입니다. 한대행이 대선 열차에 탑승을 한다고 해도 경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사실 내일 당장 사퇴를 하는 게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죠. 그렇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전에 그 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회장의 사례를 좀 레퍼런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이 양당이 이제 한쪽에서는 당의 그런 당심을 모으고 한쪽에서는 민심을 모으는 형태로 막판에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그런 협업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대선은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단연간의 정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또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또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거라는 여러 우려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 국면에서 심지어는 본인까지 탄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게를 잘 지켜줬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좀 관리형 리더로서의 국민적인 그런 어떤 필요성과 목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정당 역시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추대한 형태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그런 지지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단서로서 지금 누구보다 민주당이 가장 격렬하게 견제를 하는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당내 정치인들이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이거든요. 그런 게 즉슨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위협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정 운영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이 어떤 선거 관리자로서 또한 국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해주신 다음에 좀 무소속 출마 등의 방향으로 뭐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대행을 향한 국민의힘의 구애를 못 봐줄 지경이다. 한대행이 출마할까 말까 간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전에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몇 차례 전대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항상 용산 대통령실에 입김이 있는 후보가 항상 앞서 나가거나 한번 당선이 되기도 했던 경우가 있었죠.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했던 그 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입김이 강한 후보가 3명이나 나와서 그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어떠한 사저 정치 같은 것을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현된다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었던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냐는 말들이 나왔었죠.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이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그 헌법재판관을 무리하게 임명하는 그 절차와 그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따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조차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번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분이고요. 그 비상계엄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했던 행보조차도 윤 전 대통령의 뜻과 함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런 총리에 대해서 여전히 구애한다는 모습 자체가 국민의힘 내부에도 다수의 후보가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자체가
보니까 여전히 윤 전 대통령 기대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네. 드리자면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란 행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1대7로 기각되면서 민주당이 완패했다는 사실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잠잠하게 진행 중인 민주당 상황 짚어보죠. 출마 선언 후에 첫 주말을 맞은 이재명 전 대표. 고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북 안동의 부모 선영을 참배했고 10일에 선종한 두봉주교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는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정에 돌입을 합니까? 지금 이미 경선 캠프는 꾸려졌고 언론에도 공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재명 예비 후보는 이제 거침없는 이 본격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하고 그 바로 다음 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비전을 발표하고 또 캠프 구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날 그 경북에 있는 본인 고향의 선영까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왔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출마 선언을 뒤로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경선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이재명 경선 후보 예비 후보가 어떠한 경선 룰을 가지고 그 경선을 치르게 될지 지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 지금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당심 50%, 민심 50%의 경선 룰을 이번에 그 대통령 경선에서 특별 당규로 지금 바꾸는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완료되는 내일 오후 시점이 되면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일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압도적인 민주당 내 경선 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게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 미국 외교 전문지가 당선 가능성이 이재명 대표가 높지만 회의적인 중도층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가 다른 나라의 선거 상황 그리고 정치인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 사실 미국 국무부가 직접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 간섭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런 외교 전문지를 통해서 견해를 밝히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 12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1차 탄핵 소추안에서 이른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문제 삼고 북중러를 적대시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탄핵 사유로까지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익히 미국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해방 후에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이런 것도 미국에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행간에 표현된 것이 이번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즉 만약에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관세 협상 우리에게는 잠시 유예되어 있는 것일 뿐이지 네.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쪽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앞으로 관세 협상도 대단히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까지 파급 효과가 크게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약 3시간 전인 오전 11시에는요. 친문계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각오부터 들어보시죠. 저 김경수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청와대도 함께했습니다. 지방정부 운영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배운 통합과 연대의 경험과 비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출마 선언까지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까지 4파전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은 뚜렷한 쟁점이 없을 거다, 재미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도 이미 이제 시작이 되면 각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본인들의 장점과 상대의 단점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선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TV 토론이나 아니면 여러 번의 그 토론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변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의 경선은 이미 확정된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의 경선은 굉장히 역동적일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단된 수색 작업이 비와 강풍으로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선우 기자, 수색 작업은 언제쯤 재개가 될까요? 네, 언제쯤 다시 재개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어제 오후 3시쯤 사고 현장에 추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색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오전 내내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부 수색은 중단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된 공간은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광명에서는 하루 동안 23.5mm의 비와 함께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부산과 서울에서도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하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부산 학장동의 한 도로에서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4개 차선이 전면 통제되고 구청에서 긴급 보수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오늘 오전 8시 50분쯤에는 서울 공덕동의 차도에서 50c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150m 구간을 통제 중입니다. 지자체 등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어제부터 부산 사상구에는 30mm, 서울에는 18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제 오후 3시 10분쯤 발생한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발생 48시간이 지났는데 이 내용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변호사, 조현산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고 발생 사흘째인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악천후지 않습니까? 한 명은 구조했는데 다른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현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날씨와 지금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이 실종자 한 분에 대한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 사고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일 오후 3시 13분경에 발생했으니까 이제 48시간을 거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실종된 분이 빨리 돌아오셔야 될 텐데 두 분이 애초에 매몰이 돼서 한 분은 실종이 되고 한 분은 위치는 파악이 됐다 이렇게 초반에 전해졌었죠.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어제 오전 새벽 4시경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실종이 되어 있고 여전히 빨리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버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탄광에서 매몰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조가 됐던 김창선 씨 사례도 있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최명석, 유지환, 박승현 이런 분들이 모두 아주 장기간 그 지하에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구조 작업이 재개가 돼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방당국은 실종자 위치 파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 위치값이 열쇠인데 정확한 값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실종자에 대해서 휴대전화 조회값을 계속 조회하고 있는데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추정컨대 한 35에서 한 40m 지하에 매몰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니까 그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로는 좀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수색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사고는 신안산선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 중앙에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가 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이 자정 30분쯤에 균열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보고서에는 이미 기둥이 파손됐다라는 보고가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단순히 금이 간 균열이 아니고 처음부터 파손이었다 이런 보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균열과 달리 파손은 훨씬 더 빠르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초기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손이 아니라 균열로 표현한 것은 표현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요.
있어서 이 부분은 파손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앞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이런 붕괴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에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광명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땅 꺼짐 현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도 있었고 지금 오늘도 부산 사상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금 애호개역 부근에서 싱크홀이 하나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싱크홀이 그 크기가 크지는 않고 뭐 길이 한 50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지하 안전 문제는 지금 전면에 대두된 이상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에 국토부가 약 2년여에 걸쳐서 이 지하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것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조금 더 앞당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싱크홀 관련 신고나 민원이 지난해 대비 510%나 늘었다라는 내용도 있고 오늘은 부산이랑 마포구 애호개역 부근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사실 이 싱크홀 사태라는 것이 사실 외국에서나 흔한 일인 줄 알았는데 네.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하는 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서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신고가 속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 싱크홀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산 사상구의 경우에는 지금 가로 5m와 세로 3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것조차도 똑같이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이라고 합니다. 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네. 것이죠. 그리고 마포에서도 애호개역 2번 출구 인근에서 한 50cm 가량이 침하된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하철 공사라든가 지하 공사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이는데 이 땅 꺼짐 사고 막기 위해서 서울시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나요? 서울시가 지금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그리고 그 주변에 우선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집안 침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특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로 하여금 이 싱크홀 위험이 있는 고위험 지역을 보고하게끔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5개 자치구 중에 8곳만 보고를 하고 17곳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강동구는 이 고위험 지역을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싱크홀이 발생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그 도로라든가 어떤 그 공유지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싱크홀 방지에 만전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땅 꺼짐 사고가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한데 차량 등의 피해를 입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서 청구가 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뭐 수도 간의 문제라든가 지하도 공사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자체의 도로 관리의 그런 부족한 미비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원인을 살펴봐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아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폭넓은 관리 주체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유예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조치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관세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특정 물품을 제외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외 대상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20개 품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45%까지 끌어올리면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애플 아이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소비자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애플과 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관세 면제가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며
반도체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오는 14일 구체적인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눈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의 양은 5mm 정도가 예상되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강원 충북, 중북부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황사비라는 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지금은 수도권과 충남, 제주의 공기질이 탁한 가운데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치솟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며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9도 선에 그치겠고요. 내일도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3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